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명칠입니다. 2025년도 혹시 전기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십시오. 혹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들에게 물어보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혹은 도대체 전기 기능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들을 데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필기시험이 어떻게 되고, 실기시험이 어떻게 되고, 실기시험에서는 뭐가 나오고, 또 준비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공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커피나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후에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은 이게 좋겠구나,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좀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길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는 제가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카페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다산 에듀 네이버 공식 카페죠. 전기 자격증 한번 합격하기 카페에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여기 영상의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잘 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PDF로 마음껏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부터 천천히 말씀드려야 할까요? 목차부터 제가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목차를 제가 6개의 챕터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 기능장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장에 대한 시험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요. 두 번째는 출제 유형도 한번 알아볼게요. 도대체 이게 필기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다는데, 이 실기 시험은 필답도 있다고 하고 무슨 작업형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는 거야? 제가 사진으로 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챕터 3, 세 번째는 회로 구성에 대한 이해, 도대체 이제 전기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챕터 4는 배관 구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5는 시퀀스 제어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입선과 결선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량은 꽤 돼요. 34페이지까지 분량인데 아마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전기 기능장 준비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 기능장 시험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부터 한번 보죠. 아마 전기 기능장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실 텐데, 그래도 혹시 좀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자격증의 이렇게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려요. 자격증 개요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전기 분야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에서는 몇 개의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장 기초 등급이 바로 전기기능사, 그 다음에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그리고 전기기사가 있고요. 기능 쪽에서 가장 높은 자격이 바로 전기기능장이고, 기술 쪽에서 가장 높은 자격증이 이제 기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장이라고 하면은 전기 분야에서 작업형으로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 기술사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축 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송배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전기 분야에서 기능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기 기능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로는 기능과 관련된 가장 높은 수준, 뭐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유지하고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이런 자격 제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최상급의 숙련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 관리, 소속 기능자의 지도, 뭐 이렇게 감독, 현장 훈련, 경영층, 뭐 유기적으로 결합,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서는 공업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도 들어갑니다. 주요 변천 과정을 보면은요, 1974년에 전기 기기 기능장과 그 다음에 전기 공사 기능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제 통합이 돼요. 전기 기기 기능장, 전기 공사 기능장 합쳐서 그냥 전기 기능장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 시기에 기능사도 예전에 전기 기기 기능사, 그리고 전기 공사 기능사가 그냥 전기 기능사로 통합이 되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전까지는 원래 실기 시험이 필답형이었거든요. 기술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필답형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작업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작업형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PLC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008년에 아주 이제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 그리고 전기 기술사만 가능하던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이 전기 기능장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엄청나게 응시생들이 막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조금 한풀 꺾이게 되죠. 그 이유가 실기 시험에 필답형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실기에서는 작업형 하나만 하면 됐는데 이제 실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제 필답형 10문제 정도 주관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과 함께 작업까지 있으니 사실은 업무가 좀 과다하죠. 예,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실기 시험에서의 유형은 좀 변화가 됐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25년의 시험 일정 한번 볼까요? 25년도의 시험 일정은 77회와 78회 시험이 있습니다. 접수가 1월 초, 그 다음에 6월 초이니 필기 시험은 1월 말, 필기 시험은 또 6월 말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필기 시험은 한 달이나 한 두 달 정도 전에 준비한다는 걸 보았을 때 만약에 2025년도 77회 필기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 정도 되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요 정도 때는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면 합격자 발표 2월 6일 날 나오는데 필기 시험은 CBT 시험이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제출 컴퓨터로 하면 바로 그날 합격자 발표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기 시험 준비 모드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어떨까요? 늦을까요? 빠를까요? 맞아요.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3월 15일, 3월 중순에 실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 1월 달에 보면은 한 두 달 정도가 이제 채 안 되는 기간, 약 50일에서 한 이 정도 시간 동안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가 좀 벅차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준비를 좀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은 필기 시험을 한 달 정도 하시지만 실기 시험은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미리 좀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필기 두 달 전에 보통 보면 이제 11월 정도부터 그리고 6월 달에 만약에 필기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 4월 정도부터는 PLC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PLC 한번 설치해보고 PLC 한번 연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어 회로 같은 거 한번 구성도 해보고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보면은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 한 달 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78회 시험도 보면은 6월 28일 날 필기 시험 보고 그리고 실기 시험 8월 말에 보고 그리고 최종 발표 이제 9월 달까지 이렇게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회 시험 준비하시는 게 조금 벅차다 하시는 분들은 78회 시험 준비하시면 좋고 78회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면 한 4월 달부터는 천천히 이제 계획과 구체적인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격 시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시험은 필기 시험과 그 다음에 실기 시험으로 구분되죠. 필기 시험 응시료 34,400원. 과목 수는 총 7과목입니다. 전기 이론, 기기, 그 다음에 설비, 전력전자, 송배전공학, 디지털공학, 그리고 공업경영 총 7개의 과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격은 총 60문제 나옵니다. 이 중에서 보통 이제 이론, 기기, 설비 요 3개의 과목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여기 60문제 객관식 문제 중에서 과락 없어요. 총 개수로만 36개. 우리가 이제 절대 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60점만 넘으시면은 합격하는 겁니다. 이제 CBT 시험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보는 시험입니다. 예전처럼 막 OMR 카드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로 시험 보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CBT 시험으로 출제가 되고요. 실기 시험은 좀 비싸죠. 그렇죠? 응시료가 현재는 16만 6,700원이 됩니다. 좀 국가기술 자격에서 비싼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워낙 재료가 또 많이 들어가요. 자, 복합형으로 봅니다. 필답형, 필기 시험으로 또 50점, 그 다음에 작업으로 50점 해서 두 개 환산해서 60점이 이제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답형, 전기 공사기사 실기 시험 수준에서 약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작업형은 PLC 프로그래밍이 포함된 배관과 시퀀스 작업이 됩니다. 배관과 시퀀스는 그런데 아예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공개 문제라고 해서 10문제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가장 최근 걸 보려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넷에 들어가시면은
공개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개 문제를 보시고 여기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출제가 된다, 랜덤으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PLC예요. PLC는 비공개예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LC만큼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시죠, 그쵸?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마다 달라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죠.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살을 내가 빼고 싶다, 10kg을 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딱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르죠. 현재의 건강 상태, 현재의 몸무게,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가용 시간이라든지, 뭐 그리고 좀 체력, 뭐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 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 자격증 시험도 개인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특히 기능장은 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기는 완전히 작업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10분이 만약에 실기 시험을 준비한다면 10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현장에서 많이 능숙하게 작업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작업이 서투르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PLC라든지 이런 생소한 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응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사무직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또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또 금방금방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필기시험 준비하시려면 상시, 먼저 이제 기초수학이나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전에 전기기능장 필기 이론 정도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한 달 조금 덜 남았을 때 3주 정도 되면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죠.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최신 문제부터 풀면 좋습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시험 중에서도 이 전기기능장 필기시험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년에 시험 딱 2번 보잖아요. 한 번 볼 때 60점이니 60개의 문제가 출제되니 2번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20개밖에 없어요. 10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문제부터 이렇게 좀 멀리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25년에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은 24년에 출제됐던 거 다 됐다 그러면 23년에 출제됐던 거, 22년, 21년, 20년, 19년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주 정도 됐다 그러면 전기기능장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저희 다산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모의고사 같은 것이 출제되는 CBT 출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걸로 무작위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이때 보통 우리가 36개 맞추면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모의고사에서는 한 44개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44개 정도, 43개 정도 수준은 쭉 나와줘야 실제 시험 보면 우리가 크게 문제 없이 합격할 수준이 됩니다. 좋아요. 필기 이렇게 합격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실기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실기시험 역시 개인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여기 PLC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입니다. PLC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언어를 다룬다는 뜻이죠. 언어를 다루는데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자판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내가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창의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장 실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작업형이죠. 배관하고 전선 넣고 제어반 짜고 이런 구성들을 보통 2개월 정도 전부터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들, 최대한 약속 같은 거 다 취소하고 오로지 여기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전에는 역시 필답형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좀 체력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작업형, 체력이 조금 좀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필답형 왔다 갔다, 시간이 조금 내가 넉넉하게 많다 하면은 작업하고, 내가 오늘 한 30분 정도 1시간밖에 여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필답형 요 같이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 보죠. 실기시험은 필답형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 필기시험 필답형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형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요런 일정들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겠죠. 제가 최근 합격된 그 합격률 분석 자료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최근 합격 분석 자료 한번 보실까요? 최근 합격률 분석 자료를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연도별로 한번 볼게요. 연도별로 보면은 여러분 24년이 처음으로 필기 합격률이 40%를
넘은 해였습니다. 자, 의미가 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실기 합격률도 낮은 건 아니에요. 20%가 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2013년도부터 한번 보면은 12개년 정도 분석해 보았을 때 여기 응시가 보통 여기 6,000명, 8,000명, 6,000명 해서 쭉 높다가 갑자기 이제 2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줄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18년도부터는 우리가 필답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실기 합격률 보면요, 여러분 처참합니다. 이제 6%, 5%, 4%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필답형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적응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대비하는 교육기관들도 문제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높아지죠. 이때부터는 한 15%, 20%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응시자 수도 좀 늘었어요. 3,500명 정도로 필기가 늘었고, 그 다음에 합격도 많이 나왔고, 합격률 처음으로 40%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험이 쉬워졌다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이제는 좀 준비된 분들이 시험을 응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응시를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꽤 많이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오고 계신다. 자,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은 2,300명 정도가 응시하셨고 476명 합격했으니 실기 합격률도 이제 20.49%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24년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합격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대 현황, 그럼 이거 따서 뭐 합니까? 어떤 우대 현황이 있습니까? 우대 법령과 활용 내용 요약한 거 있는데 너무 많아요. 우대 법령, 막 이런 법령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놨으니 이거 PDF 파일로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검사원의 자격포 막 많죠, 그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장비 기준 같은 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시설 관리자의 자격, 전기 기능장 따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관련된 분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기술자 인정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여기 설계도서 작성자,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거에서 전력기술인, 그 다음에 감리원의 자격도 역시 부여가 되죠.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뭐 기술인력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더 있어요.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우리가 출제 유형 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출제 유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중에서 1번 필기 중에서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 어떤 문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 살펴보면 제가 이제 확대해서 한번 문제를 보면은 아마 전기 기능사, 그 다음에 전기 산업기사, 기사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유형이 아주 낯설진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전기론에서 이런 회로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뭐 분류기에 대한 문제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전기 기기에서 이제 극수라든지 뭐 직류 직권전동기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유도기전력 문제들도 역시 나오고 있죠. 이런 전기 기기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전기 설비나 전력전자에 대한 문제들도 역시 맞아요. 있어요. 자, 전기 설비나 전력전자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뭐 전기 설비에서 공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케이블 약호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역시 뭐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 약호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같은 거 물어보고, 역시 전력전자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스너버 회로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퍼 회로에서 출력 전압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이오드 맞추기 뭐 이런 내용들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배전 선로와 전력공학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쵸? 송배전 선로와 전력공학에 대해서 송배전 선로 문제들, 그 다음에 디지털공학과 관련된 문제들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디지털공학 좀 어려운데 이런 것도 몇 가지 우리가 루틴들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죠. 다음에 공업 경영도 있죠. 공업 경영도 7번째 과목인데 이제 통계에 대한 게 좀 많아요. 그다음 관리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그럼 실기시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실기 공개 문제 예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실기시험은 여러분 공개 문제 나와 있다고 했었죠, 제가. 그쵸? 공개 문제 나와 있어서 한번 제가 올려 드릴 텐데, 먼저 1번으로 나와 있는 문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보면은 여기 이제 PLC 프로그램 1과제 있다고 하고요. 이 과제는 전기 공사하십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주의사항과 요구사항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하면서 작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험지에도 역시 주의사항 및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주의사항 및 요구사항. 이렇게 하면은 실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권이에요. 이렇게 하면 오작으로 처리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전기 기능장의 작업형이 참 잔인한 게, 하나라도 실수하면 뭐 램프의 등이 바뀌었다든지 푸시 버튼의 색깔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박스를 이렇게 거꾸로 했다든지 이런 거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냥 그 시험은 완전히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시험 본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이제 조금 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죠. 자, 여기 제어회로 동작사항 이렇게 동작됩니다. 동작사항 나와 있고요. 자, 여기 PLC와 관련된 도면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입출력도라고 해요. 이거 입력과 출력에 어떻게 단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입출력, 우리가 IO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는 거는요, 배관도예요. 실제 우리가 벽판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보통 이제 배관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P관, 두 번째 CD관, 세 번째 덕트, 세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기 내부 배치도, 제어반에서 기구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에 제어반의 기구 내부 배치도입니다. 여기 이제 단자대 들어가요. 여기 PLC 들어가요. 여기 타이머 들어가요. 퓨즈 들어가요. EOCR 들어가요. MC 3개, 4개, 그 다음에 14핀 릴레이 K1, 2, 3, 4 해서 4개 들어갑니다. 밑에 범례 통해서 각각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제어 회로도입니다. 제어 회로도 조금 길죠. 제어 회로도가 여러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여기 착 반 나눠서 이쪽 위에는 우리가 주 회로도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전동기 돌리는 회로, 이 아래 회로는 보조 회로도라고 합니다. 보조 회로라고 이제 불러요. 보조 회로는 노란색 선으로 작업을 하는데 위쪽 주 회로와 이제 아래쪽 보조 회로의 작업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구 내부 결선도라고 해서 보통 이제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내부 접속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전자 접촉기, 그다음에 이제 EOCR, 그리고 이제 12핀 소켓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 접촉기와 EOCR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제 수업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꽂음형을 사용하죠.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타이머 들어가고요. 여기 14핀 릴레이, 8핀 소켓 구성도와 14핀 베이스,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 온 오프인데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1시 방향일 때 온이고 11시 방향으로 했을 때 오프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LC는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74회에 1일차에 출제됐던 문제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PLC는 사실 그 안에서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타임 차트 1, 타임 차트 2, 이제 모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문제인데, 여기 첫 번째 SSA를 ON 했을 때 이제 모드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타임 차트입니다. 회로가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알파벳 이렇게 N 모양으로 램프가 점등되죠. PBA를 동작시켰을 때 램프가 다 켜졌다가 딴딴딴 다 켜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PBB 눌러도 소용없고, 다음에 PBB 눌렀을 때는 또 반대로 해요. 그렇죠? 이렇게 N이 반대로 돼 있는 거,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PBA를 눌렀을 때는 N, PBB를 눌렀을 때는 N이 반대로 돼 있는 거, 이런 모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순차 점등 회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회로를 구성하는 게 이제 첫 번째 PLC 과제입니다. 그리고 모드를 이제 변경했을 때, 여기 SSB를 켰을 때, 두 번째 모드일 때는 좀 연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PBA, 그 다음에 PBB, PBC 세 개의 버튼에 눌리는 어떤 조합을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PB, PL, A, B, C, D, E를 점등시켜라,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PBA를 누른 횟수, 그 다음 PBB를 누른 횟수 두 개를 가지고 적절하게 계산해라. 이렇게 조건을 N분의 M 플러스 K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램프를 점등시켜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SS 셀렉터 스위치 A, B의 모드 전환에 따라서 각각 동작하는 것을 푸는 것이 PLC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똑같지 않아요. 계속 시험 볼 때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라고 이 접근 방법을 잘 익히려면은 평소에 당연히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기 있는 것들을 해설을 제가 한번 해설서를 가져와 봤어요. 74회 1일차 이렇게 해설, 저희 다산에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져갔습니다. 이게 이제 해설이에요. 어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차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연산하는 거 역시 이게 이제 답이에요.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답형 문제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작업형에서 피해시고, 필답형 푸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필답형 69회 예를 들어 한번 가져와 볼까요? 69회 실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여기 하나 보면은 1번 변압기 보호장치에서 전기적 보호와 기계적 보호장치 각각 두 가지씩 써라. 뭐 이런 우리가 계전기류 이런 것들, 부울즈 계전기, 비울 차동 계전기 이런 것들 푸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 문제들도 있고 3번 문제 뭐 양수기 용량 구하는 거,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보통 여러분 아마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이런 시험 준비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건지. 주관식 문제라 하는 거죠. 결국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려고 한다. 자, 이때 병렬운전이 가능한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교류발전기 있기 때문에 병렬운전 가능한 조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파형 같고 위상 같고 그다음에 주파수 같고 크기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을 3개 정도 딱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서지 보호기라 이런 것들을 써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겠구나 딱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 역량과 전략이라고 이름을 딱 줬는데, 필요 역량과 전략이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기 시험은요, 일단 첫 번째 기초 수학과 용어가 필요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자기장 합격할 수 있어요? 막 문단만 하면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에 합격해야 돼요. 기능장 시험은 다른 시험처럼 1년에 시험이 여러 번 없어요. 딱 2번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철에 6월 달에 실격 불합격했다 그러면 내년 1월까지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한 해를 넘겨야 돼요.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겠죠. 기초 전기 수학 좀 이해해야 되겠죠. 용어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 난이도를 본다면은 전기 산업기사 정도보다 조금 낮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산업기사보다는 범위가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절대적 난이도라고 하면 국가기술 자격에서 적어도 전기 회로와 그 다음에 기기 설비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산업기사보다는 좀 낮고 기능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기능사 이상의 그래서 수준이 필요하다 좀 정의를 했습니다. 공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목별로 기본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이론 회로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나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 풀이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시험 보시기에 한 3주 정도 전에 문제 풀었을 때는 적어도 한 43개, 44개 정도 나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찍은 거 포함해서 그 개수고요. 내가 온전하게 아는 것들은 적어도 28개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찍은 거 빼고 내가 진짜 확실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28개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지 28개 제외하고 몇 문제입니까? 32개잖아요. 그렇죠? 32개에서 찍을 확률. 우리가 보통 4분의 1 정도 확률로 놓았을 때, 그래야지 8개 정도 맞추면은 28개에서 찍어서 8개, 4분의 1 확률 해야 3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28개 정도는 완전 득점 하셔야 됩니다. 자, 변형 문제에 대해서 대응력 있어야 돼요. 문답 하시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되면은 답은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대응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시험 방식을 당연히 적용하고요. 자, 공부하는 시간 얼마 정도가 좋습니까? 나는 뭐 2달 공부했어요, 3달 공부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공부할 때 내가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었느냐, 내가 온전하게 이 시험을 위해서 내가 순수하게 공부할 시간이 얼만큼 되었느냐, 순수 공부 시간이 얼마 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드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BT는 문제가 계속 변형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한 문제보다는 헷갈리는 문제를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실기시험은요, 작업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퀀스 회로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죠. 릴레이나 MC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퀀스 기초 회로부터 당연히 학습하고요. 이런 걸 하려면 전기 기능사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릴레이가 뭔지, 도대체 MC가 뭔지는 알아야 전기 기능장 작업을 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놓으면은 전기 기능장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릴레이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준비하시는 기간이 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형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해야 돼요. 숙련해야 됩니다. 반복 작업 통해서 기능을 숙련해야 되고, 동작 분석 통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수행한 후에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모자랐을까? 내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까? 이러한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를 줄여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당락은 결국에는 누가 더 잘하느냐도 있지만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더 좀 간이 크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실수를 더 잘 이제 줄일 수 있느냐. 시험장에서는 감독관과 그 다음에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내가 평소에 연습하던 환경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더 조금 더 배포 있게 하냐, 얼마나 평소에 연습한 대로 내 실력을 가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그리고 오류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사용 공구를, 그리고 단순화, 막 공구가 막 휘황찬란한 분들이 있는데 공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꼭 필요한 공구를 제때제때 잘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반복 작업과 작업 후에 복기를 통해서 기능 숙련과 시간 단축 필수예요. 작업 시간은 최대한 집중하고 시간 측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파악하십시오. 반복하는 실수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또 내재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실수하시는 게 있다면 잘 좀 적어 놓고, 내가 왜 실수했지?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PLC는 어때요? PLC는 창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넘으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수행해야 됩니다. PLC는 답을 보고 무조건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신만의 방법이 결국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LC만큼은 창작이니 나만의 방법으로 좀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 중에서 필답형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필답형은 먼저 학습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일상 중에서 좀 짬짬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예를 들어 일이 저녁 6시에 끝나는데 뭐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에서 좀 공부를 할까? 아니면 집에 와서 뭘 하고 가사일도 좀 돕고, 그 다음에 내가 저녁에 한 10시부터 11시 뭐 가족들이 좀 자고 있거나 이럴 때 나만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공부를 할까? 이런 좀 배분 계획을 좀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집중이 가능한 시간 확보해야 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지나친 범위 확장, 지향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하다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전기 공부하다가 필답형에서 수변전 설비 나온다고요. 근데 수변전 설비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전기 기사 수변전 설비 이론 강의를 정독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이제 자격증 공부할 때는 좀 효과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포인트로 놓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저는 좀 지향합니다. 요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다른 책들 막 가져오고 하면 너무 멀어져요. 수학 공부 잘 안 된다고 해서 수학의 정석 이런 거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험 점수 적정이 맞자라고 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연도 문제 분석해야 되겠죠. 관연도 문제를 쭉 푸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풀이 가능한 문제를 선별하시고 가능한 문제부터 학습하고, 그 다음에 필기하면서 온전히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과 이제 대비하는 거, 확실하게 이해된 문제들을 점점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 좀 공부하면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온전하게 아는 문제 중에서 좀 공부하면 알겠다라고 하는 문제들부터 하나씩 쳐 내려가는 겁니다.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가장 나중에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난이도 그래서 아주 높은 문제들은 일단 배제시켜 놓고, 출제 예상 문제들도 같이 교재에 있다면은 이런 것들 같이 검토하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제가 조금 높아심에서 적어 놓게 된다면 지나친 학습 범위 확대하는 거 유의하시고요. 일정한 점수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도 문제를 온전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형 실기 준비와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병행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날에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작업형으로 하기 좀 어렵게, 몸에 좀 부담되는 날은 필답형으로 하고 컨디션 좋은 날은 작업형으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게 공부해야 되겠죠. 다음에 그러면 회로 구성 챕터 3 한번 볼까요? 회로 구성의 이해. 회로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회로는 이제 주회로와 보조회로가 있는데 먼저 주회로부터 살펴볼게요. 주회로는 이렇게 전동기 돌리는 회로입니다. 전동기 돌려서 여기 이제 회로 구성 보면은 여기 삼상 전원, 삼상 220V, 삼상 삼선식 방식으로 들어오고요. MC12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EOCR 있고 MC1 하나 있고요. MC2 있고 그 다음에 MC4 있고 그 다음에 MC3 있고 Y델타 결선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퓨즈1, 퓨즈2 있어요. 퓨즈1은 PLC에 전원 들어가는 거고 퓨즈2는 여기 보조회로에 전원 들어가는 이렇게 주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생략입니다.
다음 보조회로 보면은요, 보조회로는 앞에서 이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쭉 아래로 가서 여기 EOCR도 있고, EOCR A 접점, 그리고 EOCR 전원과 PL0 버저, 여기 릴레이, K는 릴레이입니다. K 1, 2, 3 다 릴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회로 쭉 볼 수 있습니다. 보조회로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회로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문제는 기능사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능장은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회로가 조금 쉽다고 해서 되게 쉽네 뭐 이렇게 또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핀 번호와 단자대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배관도 한번 볼게요. 배관도를 보면, 자, 위에 배관, 제어함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배관 보면은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배관 들어가고 있죠. 첫 번째 배관은 PB1 전원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 배관은 여기 정션 박스에서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PL A부터 E까지, 그 다음에 PB1 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저 PL0, PL1, 2, 3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PB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 배관 볼까요?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배관 보면은 첫 번째 배관은요, 셀렉터 스위치 A, B, C, 두 번째 배관은 TB2, 세 번째 배관은 TB3, 네 번째 배관은 여기 센서랑 PL4, 다섯 번째 배관은 SS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배관마다 번호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이 번호가 이렇게 배관의 종류가 뭐냐 이런 거 표기하는 겁니다. PE관이냐, 플렉시블 전선관, CD관입니다. 그리고 PVC 덕트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PVC 덕트는 전선 많이 들어가는데 사용돼요. 여기 3번 요관은 이제 전선 많이 들어가거든요. 두 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덕트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주회로에서 여기 이렇게 번호 매기는 겁니다. 단자대 번호 매기는 방법. 나중에 여러분이 본과 학습하면 다 배우게 돼요. 위에 단자 이렇게, 아래 단자 번호 매기는 방법. 위에 단자, 아래 단자. 위에는 이렇게 빨간색, 아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번호를 각각 다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핀 번호 이렇게 10번, 2번, 14핀 릴레이는 951, 16, 11, 73, 12, 84 이렇게 번호 배열되는데, 전원도 배열하고 이렇게 접점도 배열하고 이런 번호 배열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거 한번 볼까요? 주회로 결선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 2 이건 타이머고요. 그렇죠? 여기 EOCR이에요. EOCR 이렇게 들어가 있고, EOCR 전원 들어가서 MC1, 2, 3, 4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아까 이제 MC1, 2, 3, 4 각각 뭐 Y 델타 결선도 하고 막 하는데, 자, 이렇게 MC 4개로 들어가는 결선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주회로입니다. 주 전원과 관련된 회로를 주회로 결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퓨즈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주회로 선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회로입니다. 보조회로는 노란 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란 선, 우리가 황색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노란 선으로 나머지 회로를 만들어 주는데, 이 테두리는 이렇게 우리가 숫자 8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기구와 기구 사이에 이렇게 전선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숫자 8자 모양으로 완성하는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전선은 기구 밖으로 가면 안 돼요. 밖으로 탁 튀어나오거나 하면은, 제어반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 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챕터 4. 자, 배관 구성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배관 작업할 때 뭐 필요한지.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PE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CD관 있어야 돼요. PE관 사용할 때 PE관용 커넥터입니다. 16mm 관이에요. CD관용 커넥터 필요합니다. PE관이든 CD관이든 고정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맞아요. 이거 새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배관 종류 하나 더 있다고 했었죠? 전선 많이 들어갈 때 쓰는 거 PVC 덕트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배관의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공구는 뭐 필요할까요? 공구는 개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막 고정하고 이러려면 전동 드라이버 있어야 되겠죠? 임팩트 드라이버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배관 자르려면 배관 커터 있어야 되고요. PE관 작업할 때는 안에다가 넣고 구부려야 되는 스프링 밴더 있어야 되고, 전지가위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다음 막대 자, 분필 이런 거 이제 배관 작업할 때 필요한 공구가 됩니다. 배관 작업하는 거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PE 전선관 있는데, 이렇게 배관에다가 지금 이게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을 집어 넣습니다. 저희 멋쟁이 권호경 원장님이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허벅지 같은 거, 무릎 같은 데를 이용해 가지고 배관을 구부리면은 90도 구부리기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겠죠. 이게 PE관 구부리기입니다. 커넥터는 어떻게 넣습니까? 이렇게 철제 박스 같은 데에는 커넥터를 두 개 암수로 분리해서 한쪽에다가 넣어주고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커넥터는 이렇게 박스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CD관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CD관은 이렇게 하얀색 배관을 우리가 CD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주름 져 있어서 가요 전선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수지재 가요 전선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합성 수지재 가요 전선관 혹은 CD관 혹은 뭐 합성 수지재
플렉시블관 다 뭐 괜찮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끝에 커넥터 넣은 것도 보시죠. 자, 이거는 그냥 스프링 같은 거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관을 그대로 편하게 구부러 주면 됩니다. CD관 커넥터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배관에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트도 있죠. 덕트 할 때 조금 몇 가지 필요해요. 이렇게 연필도 필요하고요. 혹은 뭐 펜 같은 거 이렇게 줄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 같은 거 기역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를 때 전지가위라든지 덕트가위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덕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40에 40짜리 사용합니다. 4cm, 4cm 높이와 폭이 4cm짜리 사용하고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잘라서 이용하죠. 이때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45도 자르기도 사용해서 90도일 때는 이렇게 두 개, 45도 자르기 두 개를 맞대어서 배관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45도로 연결하는 부분은 틈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배관 작업하는 내용. 첫 번째, 이제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 배관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동영상도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서 한번 보죠. 첫 번째, 배관 작업하기 제도와 기구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관에다가 이렇게 판에다가 쭉 이렇게 제도, 지금 보면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그어진 거 보이시죠? 분필로 치수를 그읍니다. 제어 회로에 벽판을 부착한다. 그 다음에 자와 분필을 이용해서 도면에 따라 제도를 한다. 컨트롤 박스, 단자대, 팔각 박스 뭐 이런 것들을 고정한다. 이게 이제 제도와 기구 고정까지 했습니다. 단자대 들어가 있고 박스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팔각 박스, 철제 박스도 고정을 했죠. 자, 두 번째 이제 뭘 하느냐? CD관 작업을 한번 해보자. 자,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CD관 지금 하얀색 관 이렇게 돼 있죠. 이 CD관 작업합니다. 박스에 CD관 커넥터를 고정한다. CD관을 적절한 길이에 맞게 자르고 커넥터에 삽입한다. 적정한 간격에 따라 새들로 배관을 고정한다. 좀 이렇게 CD관을 먼저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면은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PE관도 작업을 합니다. 박스에 PE관 커넥터를 고정한다. 이렇게 막 구부려도 완전히 꺾이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스프링 밴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겠지만 이 안에 스프링 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 밴더를 넣고 작업을 하는 모습은 CD관 다음에 작업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렇게 PE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다음에 덕트 작업도 해야 되겠죠. 그쵸? 덕트도 펜으로 적절한 치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자르고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덕트를 작업하고 완성을 한 걸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완성되죠. 여기 CD관, PE관, CD관, 그 다음에 PE관, 검은색은 PE관, 흰색은 CD관이에요. CD관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덕트죠. 여기 PE관, 여기 이제 PE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십니다. 여기 제어반 있고요. 이 다음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전선을 이 배관에다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거랑 연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어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볼까요? 시퀀스 제어반 실습 챕터 5에서 보겠습니다. 챕터 5 시퀀스 제어반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도면을 여러분이 받으면요. 이 도면 받은 걸 가지고 핀 번호를 먼저 매겨야 돼요. 어떤 게 릴레이라든지 아니면 MC 뭐 이런 것들 핀 번호를 먼저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반 기구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나무 합판으로 합판에 단자대나 이렇게 기구 같은 것들을 퓨즈 홀더 같은 것들을 고정하죠. 고정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배선 혹은 결선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접지선도 연결하고요. 그리고 주회로선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회로선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보조회로선 하나씩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PLC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끝났으니 이렇게 PLC와 함께 전선을 연결합니다. PLC 결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PLC 결선을 모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 전원 여기 입력 부분도 더 좀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완성한 거 여기 입력부 완성됐죠. 출력부 완성됐죠. 전원됐죠. 나머지 연결까지 모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묶어서 완전하게 작업이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감점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선과 결선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입선과 결선. 아까 배관 작업이 다 끝났다면 제어반도 다 끝났으니 여기에 이제 전선을 넣습니다. 요거 이제 입선이라고 하죠. 배관에다가 전선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주회로와 보조회로 두 개를 구분해서 전선을 잘 집어 넣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선을 다 집어 넣었으면 이렇게 이제 단자대 같은 거 결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도 이제 다 결선하는 거죠. 결선을 하나씩 이제 전선에 맞게끔 연결합니다.
이제 박스 결선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박스를 결선하고 있는지 박스 미리 덮기 전에 미리 연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 마무리, 실제로 내가 연결되는 게 잘 제대로 동작됐는지 벨 테스터 같은 걸로 넣으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 박스 거꾸로 붙였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혹시 거꾸로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 버튼이나 램프 같은 거 색깔은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 관찰하는 게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게 보통 이제 5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연습이 잘 돼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작업 굉장히 피곤한 작업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체력 소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담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장 하루에 한 2작업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에 1작업 정도만 하면은 나머지 시간 될 때는 이제 요소 작업들, PLC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관만 좀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덕트 같은 것이 잘 안 되면 요 덕트만 좀 연습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제어반 정도만 1~2개 정도 더 짜보시는 걸로 작업을 우리가 평소에 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뒤에 부분은 저희 이제 책에 대한 얘기고.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 기능장과 관련된 내용을 온전하게 좀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25년 대비 전기 기능장 합격 사용 설명서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좀 거침없이 이야기해서 좀 빠른 느낌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천천히 말씀드리면 또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 여러분께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설레죠. 그리고 도전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값어치보다도 더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그 많은 자격 중에서 전기 기능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면 정말 크게 응원 드리고요. 대신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쏟는 자격인 만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가용한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내가 충분하게 이 자격을 위해서 오롯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께 맞는 학습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산에듀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는 전기 기능장 수험생분 되시고, 결국 여러분께서는 전기 기능장이 되실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계속 정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